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성수 교수입니다.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전략적 인재관리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요즘 한국 기업들이 인재관리에 몇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수한 인재를 선발하기도 쉽지 않을 뿐더러 선발된 인재가 쉽게 다른 기업으로 떠나기도 하기 때문에 문제를 겪고 있는 것이죠. 미국 기업도 상황이 많이 다르진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인재관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인재관리, 탤런트 매니지먼트는 우수한 인재를 유인하고 또 선발, 확보하고 양성하고 또 좋은 성과를 내도록 동기부여하는 그러한 일체 과정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한국 기업들도 미국 기업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주의하고 있지만 경영진과 또 전문적인 인사 스텝의 체계적인 노력이 없이는 잘 관리되기 어려운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미국 기업의 조사를 보면 미국 인사 담당자들은 탤런트 매니지먼트를 가장 중요한 활동으로 보고 있고 이를 위해서 많이 준비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강의 자료의 그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인재전쟁이라는 포스터까지 만들어져서 즉 War for Talent라고 해서 인재전쟁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에 대한 그러한 강조점이 매우 많은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기업은 신입사원을 선발하거나 혹은 또 경력직을 영입해서 필요한 인재 수요를 충족시키고 있습니다. 문제는 신입사원만으로 혹은 우리 기업이 양성한 인사이더라고 표현할 수 있는 우리 내부 직원들만 가지고 미래의 도전들을 다 감당할 수 없다는 데 있습니다. 기술이 변화하거나 경쟁 기업에 새로운 어떤 제품이나 서비스가 출현하거나 또 새로운 시장으로 진출하거나 여러 가지 우리가 미리 준비하지 않은 그러한 도전들이 닥쳐올 때 기업들이 경력사원을 영입해서 즉 기업 외부에 있는 아웃사이더를 영입해서 이 문제에 대처하고자 하게 됩니다. 우리나라 기업도 과거에는 내부 직원, 인사이더에만 전적으로 의존하다가 아웃사이더, 경력직을 의존하는 비율이 매우 높아지고 있고 이제는 경력직의 수시 채용 없이는 기업이 당면한 도전들을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변화가 많고 또 기업들이 그 부분에서 큰 수요를 가지고 있습니다. 외부에서 영입되는 경력직 중에 가장 중요한 자리, 우리 조직의 가장 중요한 포스트 한 자리를 생각한다면 아마 최고 경영자가 될 것입니다. CEO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CEO를 놓고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CEO를 외부에서 영입할 수도 있고 또 내부에서 우리가 육성한 사람 중에 CEO를 선임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기업의 경우에는 대부분의 CEO가 내부에서 육성되기 때문에 외부의 경력자가 바로 오는 경우가 매우 드뭅니다. 하지만 미국 기업의 경우를 보면 상장법인의 약 22%에서 CEO를 외부에서 영입하는 아웃사이더가 오는 그러한 경우들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와는 굉장히 다른 수치인데요. 그만큼 아웃사이더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미국 학자들이 아웃사이더를 영입했을 때 그분들의 성과가 어떤지 특히 내부 경영진과 비교해서 성과 차이가 어떻게 나는지 체계적인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하버드 경영대학원 교수들이 이 연구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여기 나타나는 바오라는 학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학자의 연구에 의하면 아웃사이더 CEO들의 성과의 평균이 인사이더 CEO들의 그 평균적인 성과보다 더 낮았다고 합니다. 아웃사이더 CEO들은 굉장히 우수한 사람들이 많고 그래서 영입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균적으로는 인사이더 CEO들이 더 성과를 많이 냈다는 것이죠. 이 점은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큰데 우수한 아웃사이더를 영입하더라도
우리가 인사이더만큼 성과를 잘 내기 쉽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인사이더는 조직 내부와 전략과 문화를 굉장히 잘 알기 때문에 어떤 커다란 실수를 하질 않게 됩니다. 아주 커다란 성공도 많지는 않지만 굉장히 안정적으로 조직을 이끌어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반대로 아웃사이더 CEO는 우리 조직이 알지 못하는 외부의 경험, 외부의 비즈니스 역량 이런 것들을 가지고 오지만 우리 조직 내부를 잘 알지 못해서 우리 내부자들은 범하지 않는 그러한 실수도 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웃사이더 CEO가 우리 조직과 정말 잘 적합도가 맞으면 굉장한 성과를 내기도 하지만 평균적으로는 인사이더 CEO보다 성과가 낮았다는 것입니다. PwC라는 유명한 회계법인 그리고 컨설팅 법인도 있죠. 그 법인이 연구한 연구 결과를 보면 여러분이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미국과 유럽의 인사이더 CEO와 아웃사이더 CEO를 비교했는데 미국의 경우에, 북미 대륙의 경우에 인사이더 CEO들이 훨씬 더 경영을 잘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007년 한 해에는 아예 플러스와 마이너스로 굉장히 상반되게 나타났고 10년 평균을 비교한 숫자를 보시면 여전히 인사이더 CEO가 아웃사이더 CEO의 한 7, 80% 정도 더 높은 성과를 내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격차가 유럽의 경우에는 훨씬 더 컸습니다. 이건 무엇을 의미할까요? 아웃사이더 CEO들은 아무래도 본인이 아웃사이드에서 가져온 그러한 경험, 역량, 기술을 발휘하게 되는데 그래서 아무래도 영입된 조직에 와서 뭔가 새로운 것을 하는 경우가 생기게 될 텐데 그런 새로운 시도가 유럽에서는 미국에서보다 덜 성공적이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건 아마 유럽 대륙의 특색과도 관련이 있을 것 같습니다. 유럽은 아무래도 미국보다 기업에 대한 규제도 많고 새로운 사업을 하기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아마 미국 기업이 세계에서 가장 새로운 사업에 대해서 미국 경제가 신사업에 더 적극적이고 개방적이고 규제가 적은 부분들이 아웃사이더 CEO들이 영입되어 와서 좀 더 특히 유럽과 비교했을 때 더 경영을 잘할 수 있는 그러한 이유가 되지 않는가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CEO들의 경우에 인사이더에 비해서 아웃사이더 CEO들이 즉 영입된 CEO들이 상대적으로 성과가 저조했는데 CEO의 경우에는 조직 전체를 파악하고 조직 전체를 이끌어가야 한다는 굉장히 어려운 과제를 안고 있기 때문에 외부에서 영입되어서 그 임무를 잘 수행하기가 쉽지 않다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CEO 레벨 말고 더 많이 낮추어서 직원 레벨에서 직원들은 조직 전체를 이해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자기 업무만 주어진 자기의 업무만 잘하면 되기 때문에 외부에서 영입되어 온다 할지라도 적응하고 성과를 내기에 어렵지 않다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로이스버그라는 학자가 이분도 하버드 경영대학원의 교수인데요. 매우 유명한 연구를 했습니다. 이 탤런트 매니지먼트 분야에서 가장 유명한 연구 중에 하나인데 투자은행의 스타 애널리스트들의 그 기업 간 이동 그리고 그 이후에 나타나는 성과들을 비교해 보았습니다. 투자은행은 영어로 investment bank죠. 그래서 우리 한국에서는 흔히 증권회사라고 말하는 그러한 금융기관에 해당하겠습니다. 그리고 애널리스트는 그러한 증권회사에 소속되어 있으면서 기업을 분석하고 기업에 대한 분석 보고서를 내서 투자자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참고 자료를 발행하고 있죠. 이 애널리스트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나라나 미국에서 연말쯤 되면 그간 1년 동안 애널리스트들의 그 분석 보고서라든지 활동을 분석해서 어떤 애널리스트가 분석 보고서, 좋은 우량한 분석 보고서를 내고 좋은 기여를 했는지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예 순위를 랭킹을 매기고 있죠. 우리나라도 매일경제신문에 연말쯤 되면
각 산업 업종별로 뭐 제약업종, 화학업종, 은행업종 등등 해서 수십 개의 업종별로 애널리스트들의 랭킹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죠. 경제신문이나 경제잡지에서 애널리스트들의 그 랭킹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 랭킹에서 각 산업별로 1등한 사람을 스타 애널리스트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스타 애널리스트에 등극하면, 즉 1등이 되면 당연히 다른 기업에서 스카우트 하려고 많은 제의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일부 애널리스트는 아마 좋은 대우를 받고 기업을 옮겨가게 됩니다. 회사를 옮겨서 다른 투자은행, 증권회사로 옮겨서 또 활동하게 되는 것이죠. 애널리스트는 소위 지식 노동자에 해당하죠. 그래서 자신의 노력과 자신의 어떤 그 분석력으로 좋은 분석 보고서를 쓰고 활동한다고 볼 수 있는데, 이러한 그 CEO와 달리, 그래서 기업 전체를 파악하지 않아도 되고, CEO보다는 기업을 옮겼을 때, 직장을 옮겼을 때, 성과를 잘 낼 수 있을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로이스버그라는 학자는 월스트리트에서 78개 투자은행에서 일하는 1000명 이상의 애널리스트들에 대한 그 기업 간 이동, 그리고 그 이후의 실적에 대해서, 성과에 대해서 비교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재미있는 몇 가지 문제점들이 나타났습니다. 첫 번째는 애널리스트 중에, 스타 애널리스트 중에 회사를 옮긴 사람, 직장을 옮긴 사람은 평균적으로 반드시 성과가 떨어졌는데 꽤 많이 하락했습니다. 특히 이동하지 않은 사람 대비 이동한 사람의 성과가 많이 저조했습니다. 여러분이 그 표에 보시는 것처럼 1년 후의 성과, 이동 후 1년 후 성과, 그 다음 이동 후 5년 후 성과를 비교하고 있는데,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동하지 않은 사람들, 노란색 막대 그래프로 나타나 있죠. 성과 대비 직장을 옮긴 사람, 녹색 막대 그래프로 나타나 있죠. 성과가 거의 반토막 가까이 나 있습니다. 아까 PwC에서 미국 CEO들 기업 성과를 보여드렸는데 그 그림과 많이 다르지 않죠. 미국 CEO들의 그 10년 평균 성과 많이 다르지 않습니다. 이러한 결과들이 많이 나타나는데 이 점은 직장인들이 회사를 옮겼을 때 새로운 기업에서 과거와 같은 높은 성과를 내는 것이 실은 쉽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그래프에 몇 가지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요. Y축이 성과의 그래프입니다. 성과의 축입니다. 영어로 First Rank Probability라고 써 있습니다. 즉 1등 할 확률이란 뜻이죠. 무슨 뜻인가 하면 이 애널리스트들은 한 해 1등 했던 사람들인데 직장을 옮긴 다음에도 또 1등 하는지 안 하는지 그 1등 할 확률을 성과 변수로 본 것입니다. 그래서 이동하지 않은 사람들을 보시면 0.106, 즉 이동하지 않은 사람의 10.6%가 두 번째에도 1등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1년 후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직장을 옮긴 사람들은 한번 1등하고 직장을 옮긴 사람은 1년 후에 또 1등할 확률이 5.6% 정도로 매우 낮게 나타났습니다. 이동하지 않은 사람 대비 거의 반 정도 성과밖에 나지 않았죠. 그만큼 새로운 직장에 옮겨서 적응하는데 뭔가 어려움이 있고 뭔가 힘든 점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앞에 그래프를 보시면 5년 후 성과가 나오는데 5년을 기다려 주었는데도 그 갭이 많이 줄지 않습니다. 조금은 줄어들었죠, 비율적으로. 그런데 상당한 갭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즉 시간이 지나도 새로운 직장에서 완전히 적응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거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직장을 옮긴 사람 중에 일부는 과거보다 더 잘한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그래프는 옮긴 사람들의 성과의 평균을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문제가 발견되었는데 리텐션 문제입니다. 리텐션은 우리말로 보통 유지한다, 유지라고 번역하고 있는데 영입한 직원이 또 떠나지 않고 그대로 우리 직장에 머물도록 유지한다는 뜻입니다. 영입된 직원의 특징 중에 하나는
첫 번째가 아까 과거보다 성과가 떨어진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실은 또 전직도 자주 한다는 것입니다. 인재는 두 종류로 우리가 나눠볼 수 있습니다. 한 종류의 인재는 이직을 잘 하지 않는 인재이고, 한 종류의 인재는 좀 쉽게 이직하는 인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둘 다 인재입니다. 근데 이직 성향이 조금 다를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외부에 어떤 우수한 인재가 있어서 우리가 영입하려고 할 때 그 사람이 가능하면 우리 직장에 와서 오래 있기를 우리는 바라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그렇게 이직 성향이 높을지 안 높을지는 상당히 알기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근데 과거에 이 사람이 직장을 많이 옮겼던 사람인지 아닌지를 따져보면 우리가 조금 알 수 있겠죠. 또 한 가지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 있는 부분은 우리가 이직하도록 제의했을 때 우리의 제의에 응하는 사람은 이직 성향이 높은 걸까요? 안 높은 걸까요? 실은 낮다고 보기 어렵겠죠. 우리 제의에 응하는 사람들은 실은 이직 성향이 있는 사람들인 겁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사람은 우리가 이직 제의를 했을 때에도 여전히 그 회사에 남아서 충성스럽게 일하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사람은 우리한테 오지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고 결국은 우리에게 오는 사람을 우리가 영입하게 되는데 그 사람은 실은 이직 성향이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연구들을 보면 경력직으로 이직되어 온 사람들은 기존에 쭉 직장에 있었던 우리 내부 직원들보다 이직 성향이 매우 높습니다. 이 연구에서 보면 36%의 직원이 영입된 직원의 36%가 3년 이내에 이직했고 55%는 5년 이내에 이직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이러한 그 숫자를 제가 갖고 있지 않은데 한국의 경우에도 경력직의 이직률이 높다는 것은 실은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삼성그룹이 한국뿐 아니라 글로벌한 인재들을 많이 영입해서 기업 성과를 높이는데 많이 활용하였는데 삼성그룹의 그 경험을 들여다보면 외부에서 영입된 인재들의 이직 성향이 확실히 높았습니다. 특히 글로벌 인재들, 삼성이 그렇게 강조했던 10,000명, 10만 명을 먹여 살리는 세계적인 인재들, 그런 글로벌 인재들의 경우에는 이직률이 매우 높았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인력을 담당했던 인사 업무를 했던 분의 말씀을 들어보면 그런 글로벌한 인력이 한국에 왔을 때 잘 안착하도록 낯선 곳에 왔으니까 힘들겠죠. 그래서 모든 서비스를 다 제공해주고 전셋집을 구하는 것부터 자녀의 교육 등등 그 많은 것을 다 도와주고 굉장히 지원을 많이 해주어도 결국 3년, 5년 지나면 대부분이 떠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삼성그룹이 내린 결론 중에 하나가 글로벌 인재일수록 결국 떠난다는 것을 각오해야 되고 그 인재들이 왔을 때 있는 동안 잘 인력 활용을 해야 된다. 그러한 결론을 내렸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경력직 인재를 영입했을 때 나타나는 문제는 이 두 번째 문제, 리텐션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재미있는 발견점이 있었는데요. 외부 경력직을 영입했을 때 성과가 좀 떨어진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그것은 혼자 온 인재의 경우에 해당했고 팀으로 즉 손발을 맞추던 동료들과 같이 우리 회사로 옮겨온 경우에는 성과가 많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거기 그래프에 보시는 것처럼 이 스타 인재들, 1등 했던 인재들이었다 그랬죠. 1등 했던 이 애널리스트들을 영입해 보니까 그 영입된 직원들을 두 그룹으로 나눴습니다. 녹색은 홀로 이동이라고 써 있죠. 보라색은 팀과 이동한 경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노란색은 여전히 이동하지 않은 회사에 계속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또 1년 후 성과를 비교해 봤더니 혼자 이동한 사람은 성과가 매우 많이 떨어졌죠. 그렇죠? 근데 팀과 이동한 사람은 이동하지 않은 사람과 많은 차이가 나지 않았습니다. 조금 떨어지긴 했지만 그 차이가 그닥 크지 않았죠.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인재가 이동할 때 성과가 많이 떨어지는 이유가 혼자 왔기 때문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외부 인재를 영입할 때 할 수 있다면
특히 그 인재가 중요한 사람이라면 팀과 함께 모셔와야 된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만큼 함께 손발을 맞추던 사람들이 이동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우리나라 기업에서 그렇게 다른 사람 뽑을 때 팀과 이동하는 경우가 굉장히 흔치 않습니다. 근데 그게 그래도 종종 나타나는 경우가 자산 운용업에 있습니다. 자산 운용하는 팀은 사람들은 팀을 구성해서 누구는 주식, 누구는 채권, 누구는 외환, 상품 등등 해서 각각 전문 분야가 있고 이분들이 하나의 팀을 이루어서 팀으로 이동하는 모습을 우리가 종종 볼 수 있습니다. 각각 개별의 전문가가 혼자 떠나서 다른 팀에 들어가는 것은 실은 위험하다고 본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경우가 바로 이 그래프와 아주 일관되는 그러한 케이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드린 말씀을 종합해 보면 경력직, 즉 외부 인재, 아웃사이더를 영입해서 우리가 성과를 내게 하려면 생각보다 매우 어렵다는 것이고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외부 인재가 우리에게 왔을 때 과거 성과 대비 꽤 많이 성과가 떨어지고 있다는 것을 실은 우리 조직은 알기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이 사람이 얼마만큼 했는지 듣고는 있지만 새로운 곳에 와서 다른 성격의 업무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과거의 성적과 지금의 성적을 수평 비교하기가 어렵습니다. 또 과거의 고과 성적을 정확하게 알기도 어렵기 때문에 비교하기가 어려워지죠. 그렇죠? 아까 좀 전에 보여드린 연구에서 애널리스트를 연구 대상으로 삼은 이유가 있습니다. 일반 직원을 연구하면 가장 좋은데 일반 직원의 경우에는 우리 회사에 왔을 때 우리 회사 성과는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과거에 고과 성적이 어땠는지 대외비이기 때문에 알 수가 없죠. 학자들도 연구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두 고과 성적을 안다고 해도 이 고과 성적을 수평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기업마다 평가하는 방식이 다르고 평가하는 문화가 다르고 또 대부분의 경우에 오래 있었던 사원에 대해서 가점을 주는 그러한 경우가 우리나라가 많기 때문에 두 점수를 알기도 어렵지만 안다고 해도 비교하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애널리스트의 경우에는 항상 외부 기관이, 객관적인 외부 기관이 동일한 잣대로 평가하기 때문에 여러 해의 그 랭킹을 우리가 수평 비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학자들이 그러한 객관적인 외부 평가 자료가 있는 경우, 그런 직업이 굉장히 드물죠. 재미있게도 애널리스트는 그러한 자료가 있기 때문에 애널리스트 자료를 비교해서 분석한 것입니다. 직원이 되건 애널리스트가 되건 일반 직원이 되건 이렇게 성과가 떨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인재들이 성과를 내는 이유가 이 세 가지 자본에 기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 인재들이 성과를 내는 이유는 인적 자본에 기인합니다. 여러분도 본인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뭘 가지고 이렇게 일을 하고 있고 성과를 내고 있는가. 첫 번째는 인적 자본이죠. 여러분 머릿속에 있는 지식, 기술, 역량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죠. 두 번째는 사회적 자본입니다. 사회적 자본은 같이 일하고 있는 팀원들을 말하는 겁니다. 거기 보면 사내외 네트워크라고 되어 있는데 사내 네트워크이죠. 또 사외 네트워크도 있습니다. 우리 회사 바깥에 우리 카톡방에 있는 고등학교, 대학교 친구들입니다. 가끔 우리가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가끔 도움이 되죠. 하지만 매일, 매 시간 같이 일하는 직장 동료만큼 중요하지는 않죠. 그렇죠? 또 조직 자본이 있습니다. Organizational Capital이라고 해서 내가 몸담고 있는 회사, 조직이 가지고 있는 자본입니다. 회사에는 많은 자본이 있습니다. 그 조직만의 어떤 생산적인 조직 문화가 있고 또 조직을 운영하는 여러 시스템, 또 기술과 특허, 노하우, 또 브랜드, 굉장한 것들이 있죠.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일하는 것은 이미 회사가 엄청난 기술과 또 공장 설비와 시스템과 기술과 이런 것들을 깔아놓은 그 인프라 위에 팀원들과 힘을 합쳐서 협력해가면서 또 나도 거기서 나의 인적 자본을 더해서 그렇게 이루어가는 협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자본 중에 우리가 직장을 옮기면 어떤 자본을 가져갈 수 있을까요? 새 직장에. 제 몸 하나가 옮겨가게 되는데
저희 머릿속에 있는 인적 자본은 그대로 가져갈 수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렇죠? 하지만 사회적 자본, 그 중에서도 특히 중요한 사내 네트워크는 우리가 가져갈 수 없습니다. 혼자 가는 경우에. 물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팀과 같이 이동하면 그러면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그러한 경우는 드물기 때문에 보통 혼자 가게 되기 때문에 사회적 자본을 대부분 두고 가게 됩니다. 카톡방에 있는 친구는 같이 간다고 볼 수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결정적인 특히 매일매일 업무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 경우는 많다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 조직 자본은 어떻게 될까요? 내가 원래 몸담고 있던 회사의 그러한 기술, 특허, 일하는 방식, 문화에 내가 최적화되어 있었는데 새로운 직장에 가면 이걸 두고 다 떠나야 됩니다. 그래서 또 새로운 직장에 그걸 제가 새로운 직장에서 새로운 직장과 그걸 맞춰 나가야 됩니다. 그게 시간이 걸리죠. 그렇죠? 또 사회적 자본도 마찬가지죠. 새로운 직장에 가서 새로 동료를 사귀고 서로 도움을 주고받고 특히 굉장히 중요한 세심한 정보까지 주고받으려면 상당한 신뢰가 서로 있어야 되는데 실은 비밀을 주고받을 때도 있고 원래 직장에서는 그게 됐는데 10년, 15년 같이 일했으니까 새 직장에 가면 새로운 동료들과는 아무래도 아주 깊은 얘기까지 하기 어렵습니다. 근데 그런 정보와 얘기들이 실은 내가 업무를 잘하는데 큰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새로운 직장 옮겨왔을 때 새로운 사람들, 아웃사이더들은 실은 고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웃사이더가 고전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인재가 내는 전체 성과 중에 30% 정도는 본인의 역량에 의존하고 70% 정도가 사회적 자본 혹은 조직 자본에 의존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즉 3대 7의 정도의 비율로 실은 나의 실력보다는 조직에 많이 내가 의존한다는 겁니다. 이 3대 7의 비율은 실은 어떤 분은 개인의 비중이 30%밖에 되지 않는가 너무 적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 3대 7의 비율은 실은 아직 연구가 많이 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께 이 숫자는 조금 조심스럽게 언제 확정적인 숫자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 연구가 더 많이 나와야 우리가 이 숫자에 대해서 좀 더 자신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즉 적어도 10개, 15개 연구가 나와서 그 연구들의 평균값이 나와야 되는데 아직은 이 3대 7인지 6대 4인지 이 비율에 대한 연구가 하나밖에 없었기 때문에 조금은 우리가 예비적인 숫자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아무튼 포인트는 소위 독불장군이라는 겁니다. 내가 성과를 낸 것에 100% 다 나 때문에 내가 낸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죠? 특히 이 3대 7의 비율은 미국 연구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한국의 맥락과 미국은 다르죠. 그래서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학교에 근무하면서 또 외부에서 가끔 강의하면서 많은 경영자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분들께 제가 꼭 여쭤봅니다. 이 내용들을 말씀드린 다음에 이 3대 7의 비율이 한국적인 맥락에서도 맞다고 생각되는지 제가 여쭤보는데 재미있게도 한국의 우리 직장인 분들도 적어도 한 3분의 2 정도는 이 비율이 틀리지 않는다고 본다, 맞다고 본다 이렇게 응답하셨습니다. 나머지는 본인의 역량이 더 큰 비중을 차지할 것 같다. 3분의 1 정도는 그렇게 응답하시고 3분의 2 정도는 대체로 이 비율 정도가 맞거나 혹은 조직에 의존하는 부분이 더 크다라고 그렇게 응답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적어도 제가 1000명 이상의 분들에게 여쭤보았는데 그러한 수치를 제가 접하고 이러한 그 숫자가 많이 틀리진 않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외부 인재를 영입했을 때 성과가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하는데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그래서 아웃사이더를, 경력직을 뽑지 말라는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우리가 경력직이 100점짜리가 우리 조직에 와서 5, 60점짜리가 된다는 이야기를 드렸는데 실제로 이 사람을 뽑으려면 이 100점에 대해서 과거에 봤던 것보다 더 많이 연봉을 줘야 이직해 오겠죠. 그래서 실은 100점짜리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150점짜리 같이 그 연봉을 주었는데 성적은 5, 60점을 내니까
소위 가성비를 따지면 연봉 대비 굉장히 성과가 실은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이 직원을 뽑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특히 우리가 그 직원이 가진 어떤 기술이나 역량이 전혀 없는 상태라면 우리에게는 그 역량이 제로일 겁니다. 근데 이 직원이 오면 50이라도 해주기 때문에 그 50이라도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직원이 필요하다면 뽑기는 뽑아야 됩니다. 포인트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직원이 50을 하게 되는데 어떻게 하면 이 50을 100으로 올릴 건가? 그 부분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제가 지금까지 실은 설명드린 것입니다. 또 제가 드린 말씀이 여러분 개인에게 주는 그런 시사점이 있다면 여러분이 직장을 옮기려고 할 때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옮길 수 있겠죠. 그렇죠? 근데 굉장히 세심하게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직장에 가서 쉽게 적응하는 것은 어렵다는 겁니다. 잘 적응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가끔 굉장한 스타들이 있죠. 혹은 여러 가지 여건이 맞아서.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내가 가서 지금보다는 성과가 떨어질 거라는 걸 각오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래서 나를 영입하는 회사가 나를 어느 정도 참고 기다려주고 할 수 있는 여유가 있어야지. 그렇지 않고 가자마자 내가 처음부터 굉장히 잘해야 된다 이렇다면 더 깊이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이죠. 또 할 수 있다면 같이 손발을 맞추던 팀원들과 함께 이동하는 것이 더 맞습니다. 혼자 가게 되면 아무래도 독불장군이라는 말처럼 쉽지 않은 경우가 생긴다는 겁니다. 조직의 입장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떻게 하면 우리에게 필요한 이 소중한 경력직 직원들이 왔을 때 성과를 잘 내도록 도와줄 건가 하는 것이 주요한 과제가 됩니다. 첫 번째는 이분들이 사회적 자본과 조직 자본이 모자라서 적응하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회적 자본을 메꿔줘야 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팀원과 영입해야 되고 그게 안 된다면 이분이 왔을 때 이분과 뭔가 손발을 맞출 수 있는 준비된 인력을 지원 인력을 준비해줘야만 합니다. 특히 이분이 우리가 전혀 모르는 어떤 일을 와서 해야 된다. 이분이 가진 그런 지식이나 역량, 예를 들어 AI에 관한 것이다. 우린 전혀 AI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 했을 때 이분이 와서 일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말도 잘 안 통하는 거죠. 그렇죠? 설명해줘도 잘 못 알아듣고 이러면 혼자 일해야 되기 때문에 과거에는 팀원과 일하다가 굉장히 어렵죠. 할 수 있으면 팀원과 영입해야 되고 되지 않는다면 우리가 뭔가 좀 AI를 조금이라도 우리 직원 중에 한두 명을 가르쳐서 즉 이분을 영입하기 3개월, 6개월 전에 학교를 보내든지 과외 선생님을 불러서라도 억지로라도 이공계 나온 직원들을 찾아내서 AI를 가르쳐서 그렇게 하면 전문가가 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어설프나마 조금 알아듣는 사람이 되겠죠, 말을. 그래서 전문가가 영입되었을 때 같이 일할 수 있는 말귀를 조금이라도 알아듣는 그런 사람을 붙여주는 거죠. 그러면 그 아웃사이더가 와서 일하기가 훨씬 좋습니다. 훨씬 더 많은 성과를 낼 수 있고 우리가 지불한 연봉을 어느 정도 그 값에 해당하는 일을 해낼 수도 있겠죠. 또 하나 좋은 점은 영입된 인재는 쉽게 떠날 수도 있다고 했죠. 왜냐하면 와서 고전하게 되면 본인도 알고 회사도 알기 때문에 결국은 또 떠나게 됩니다. 여러 가지 압력으로. 그럼 우리는 또다시 또 새로운 사람 영입해야 되고 우리는 발전이 없게 돼요. 근데 아까 얘기했던 그런 지원 인력을 붙여주면 외부 전문가가 와서 2, 3년 같이 일하면서 우리 직원이 성장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은 새로운 사람이 오면 또 성장해서 결국은 우리의 실력이 되는 거죠. 아까 표현으로 하면 우리의 조직 자본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도 인력을 영입할 때는 반드시 같이 일할 그런 지원 인력을 잘 준비시켜주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또 하나는 조직 자본을 지원하는 거죠. 그래서 그 외부 인재가 왔을 때 이 인재가 필요로 하는 기술, 특허, 노하우, 문화, 제도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더 바꾸어서 이 인재들이 일할 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시켜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점에서는 외부 인재가 우리한테 왔을 때 고전한다고 했는데 그 고전하는 주된 이유는 실은 우리가 잘 준비하지 않아서 그런 면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인재 관리를 잘못한 겁니다. 왜냐하면 경력직에 대한 이해가 없고 경력직에 와서 잘하지 못한다는 것을 잘 알지도 못하고 고전한다는 것에 대해서 잘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준비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발생하는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조직은 신입사원을 뽑아서 우리 충성스러운 내부 직원으로 성장시키기도 하고 또 필요한 외부 직원을 뽑아서 섞어서 쓰게 되는데 각각이 다 장단점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양자의 장점만을 뽑아서 인재를 키운 그런 인재를 우리가 인사이드 아웃사이더라고 하는데요. 단지 아웃사이더를 쓰면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인사이드 아웃사이더를 개발하는 것이 최근에 인재 관리에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고 있습니다. 인사이드 아웃사이더는 우리 내부 직원인데 마치 외부 직원인 것처럼 외부의 기술, 환경, 상황에 대해서 공부하게 하고 경험하게 하고 해서 우리 내부 직원은 잘 모르는 외부 직원, 외부를 잘 아는 직원으로 우리가 키워낸 인재를 말합니다. 즉 우리가 앞으로 3년, 5년 후에 빅데이터, AI 이런 걸 접목해서 일을 해야 될 것이다 라고 한다면 미리 우리가 우리 직원 중에 일부를 현재 우리가 그런 일을 하지 않더라도 AI나 빅데이터 관련을 하지 않더라도 몇 년 후에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미리 우리 직원 중에 3%, 5%, 10%를 그러한 걸 배우게 하고 그걸 준비시켜서 그래서 한 1, 2년, 2, 3년 공부하고 그 일을 준비하면 상당히 식견이 생기겠죠. 그렇죠? 그래서 정말 그런 일이 필요한 때가 왔을 때 우리 직원들이 그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시킨 직원을 우리가 인사이드 아웃사이더라고 합니다. 즉 내부에 있는 외부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냥 아웃사이더와 비교해서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그냥 외부에서 영입하는 것과 비교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외부에서 영입하면 우리가 지불한 연봉 대비 성과가 많이 낮기 때문에 우리가 상당히 실은 손해를 보게 되는 거죠. 또 이직률도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사이드 아웃사이더를 잘 준비하면 아웃사이더를 별로 쓰지 않아도 됩니다. 또 인사이드 아웃사이더만으로 부족해서 아웃사이더를 영입한다 할지라도 이 아웃사이더와 힘을 합쳐서 아웃사이더가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엄청난 지원군이 되고 혹여 아웃사이더가 떠날지라도 우리 인사이드 아웃사이더들이 성장해서 아웃사이더가 필요하지 않을 정도로 성장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준비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제대로 준비시켜 줄수록 그런 일이 발생하겠죠. 그러한 예들이 경영계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기 P&G에 보이는 사진에 보이는 사람이 레플리라는 사람인데요. P&G는 주로 미국과 유럽 시장을 중심으로 성장했지만 결국 아시아 퍼시픽이 중요한 시장이기 때문에 중국을 중심으로 해서 2000년도에 새로운 회장으로 이 레플리라는 사람을 뽑았는데 아웃사이드에서 데려온 것이 아니고 이 사람은 조직의 핵심 부서가 아닌 그 당시에 핵심 부서는 미국과 유럽이었는데 아시아에서 일했던 사람입니다. 한국에서도 일했었고 중국, 일본 그래서 아시아 전문가인데 P&G의 미래는 아시아에 있다고 봤기 때문에 P&G에서 결국은 이 사람을 회장으로 뽑아서 P&G가 굉장히 성장하는 그런 계기가 됐었습니다. 일종의 인사이드 아웃사이더죠. 스티브 잡스도 비슷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본인이 창업한 회사에서 21살에 창업하고 29살에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13년간 외부에 있다가 만 42세에 회사에 컴백했어요. 그래서 13년을 바깥에 있었는데 그동안 스티브 잡스는 픽사라는 영화사도 운영하고 굉장히 다양한 사업을 했는데 그 중에 일부가 그런 컨텐츠와 관련된 음악, 영화 등과 관련된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회사에 돌아와서 아이파드라는 음원과 디바이스를 결합하는 그러한 혁신을 이룰 수 있었고 왜냐하면 디바이스도 잘 알고 컴퓨터라는 디바이스도 잘 알고 또 음원, 그런 엔터테인먼트 생태계를 잘 알았기 때문에 두 개를 쉽게 결합시킬 수 있었던 것이죠. 또 아이폰을 통해서 앱 생태계와 디바이스를 결합하는 그래서 이 폰을 가지고 모든 거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러한 아이폰을 만들어냈는데 단지 스티브 잡스가 천재여서 그랬던 것이 아니고 바깥에 나가서 애플이 나중에 필요한 그러한 경험과 역량을 13년간 쌓은 것입니다. 인사이드 아웃사이더가 돼버린 거죠. 그렇죠? 이 경우는 진짜 밖으로 나갔던 인사이드 아웃사이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드렸더니 제 수업을 들었던 어떤 경영자분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제가
잡스의 예처럼 여러분 회사에서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젊은 사람들, 한 과장급 중에 한 10%를 잘라서 바깥에 내보내고 한 5년 후에 데려온다. 그런 얘기를 제가 드렸었습니다. 잡스의 경우처럼 특히 우리가 미래 해야 될 사업을 하는 회사, 우리가 배워야 되는 역량을 갖춘 회사, 그런 회사에 보냈다가 다시 우리가 데려올 수 있다면 어떨까요? 5년, 10년 후에 정말 전문가를 데려오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 조직을 알고 우리 조직이 이따 나갔으니까 돌아와서도 우리 조직에 안착하는데 별 문제가 없습니다. 손발을 맞추는데 별 문제가 없죠. 그래서 우리 조직의 소셜 캐피탈, 조직 자본 잘 적응할 수 있어요. 그냥 아웃사이더와는 달리 굉장히 미래를 준비하기에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드렸더니 어떤 경영자분이 정말 좋은 얘기다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죠. 문제는 그렇게 잘랐다가 외부에 보냈다가 다시 5년, 10년 후에 부르면 돌아올 사람이 많지 않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 경영자분이 교수님, 절반만 데려올 수 있어도 사원들을 내보내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만큼 괜찮은 아이디어죠. 절반만 돌아온다고 해도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외부 역량을 그대로 가져오면서도 우리 조직원이었기 때문에 우리 조직을 잘 알고 일하는 데 문제가 없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것이죠. 근데 문제는 절반도 오기 어렵습니다. 반의 반도 돌아오기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키워야만 하는 것이죠. 그렇죠? 또 이직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의 기업이, 특히 좋은 기업들은 이직자가 많지는 않은데 금융업계, 투자업계는 실은 이직이 굉장히 많기도 합니다. 제가 그래서 거기 사장님에게 굉장히 이직 때문에 고민한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물론 최대한 노력을 해서 이직자가 없도록 붙잡아야 되겠죠. 하지만 이미 이직이 보편화된 그런 업종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데에서는 나가는 사람은 이제는 잘 관리해야 됩니다. 그 사람들의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이직자가 우리 회사에 몸담았기 때문에 우리 조직을 잘 압니다. 그래서 나중에 돌아왔을 때 일하기가 좋아요, 이 사람들이. 특히 우리가 필요로 하는 그러한 사업을 한다든지 그러한 역량을 쌓을 기회가 있는 직장에 간 사람들은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그 잠재적인 직원이 될 수 있습니다. 이직이 많은 업종이니까 어차피 돌아올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떠나가 있는 동안 인연을 계속 맺고 있다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떠나간 사람의 상당수는 시간이 지나면 성과가 나쁘거나 문제가 생겨서 돌아오고 싶어지기도 합니다. 그 조직이 잘 안 맞아서 여러 가지 이유에서 그 중에 우수한 사람들은 우리가 다시 받아들이는 겁니다. 특히 우리가 배워야 될 걸 배우고 있는 사람들. 그래서 이직자들도 과거와는 달리 우리 조직의 어떤 네트워크의 일부로 보고 잘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이직이 많은 업종에서는. 그리고 이러한 방법보다 더 좋은 방법은 우리가 체계적으로 인사이드, 아웃사이더를 키워가는 것이겠죠. 많은 기업이 미래 경영 기업을 세웁니다. 비즈니스 로드맵을 세우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새로운 사업도 하고 새로운 제품도 하고 여러 가지를 고민하고 있죠. 그렇죠? 근데 그런 로드맵을 잘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로드맵을 실천해 나갈 수 있는 사람들, 또 역량을 잘 준비하는 것은 그거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3년, 5년 후에 새로운 기술을 하고 새로운 지역에 진출한다면 우리가 미리미리 그런 인력을 준비해야 됩니다. 인사이드, 아웃사이더죠. 현재 우리가 그 일을 하진 않지만 그 시간이 닥쳤을 때 그거를 정말 잘 해낼 수 있는 인력을 우리가 미리 키워야 됩니다. 그때 가서 하려면 이미 늦었죠. 그렇죠? 그래서 비즈니스 로드맵을 우리가 잘 짠다면 반드시 그거를 상응하는 컴피턴시 로드맵이, 역량의 로드맵이, 즉 우리가 할 비즈니스를 수행해낼 수 있는 실력과 경험을 갖춘 사람을 우리가 미리미리 생각해 봐야 됩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벌써 모자라는 사람이 있죠. 어떻게 메꿔갈지. 또 1년 후 시점에서는 몇 명이 모자라고 또 어떻게 그거를 메꿔갈지. 그런 인력 계획이 잘 비즈니스 로드맵과 잘 통합된다면 정말 미래를 대비하고 인재 관리를 성공적으로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드린 말씀은 이렇게 미래를 대비한, 근데 우리에게는 없는 인재 관리와 관련된 부분들을 말씀드렸고, 이직이 많고 변화가 많은 이 시대에 인재 관리에 정말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되어서 여러분께 말씀드렸습니다. 이상 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